예, 오늘 그 경비업법 강의를 맡은 곽순관 강사입니다. 아마 제 프로필은 그 경비업법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진행은 우선 이론 강의를 20강의를 하고 20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이거 10강으로 해서 기출문제는 20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 3개년도에 걸친 기출문제에 대해서 10강은 나눠서 풀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로서 이제 총칙을 보죠. 우리 총칙. 자, 경비업법은 이제 총칙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죠. 총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총칙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자, 경비업법은 무슨 목적일까요? 육성 및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그다음에 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거를 경비업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험 문제, 시험 출제 경향이 이 용어의 정의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목적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그다음에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 그 낱말 같은 것도 많이 출제됩니다. 다른 말을 써놓고 사지선다이니까 다른 말을 써놓고 어떤 말이 들어갈 말이 맞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는 그냥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넘기시면 안 되고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그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 뭐 그런 거를 키워드 되는 낱말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시험 문제에 자주 그것도 출제됩니다. 목적 관계돼서. 자, 그다음에 이제 법 말고 이제 법 하위로 해서 시행령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령 그렇게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법에서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요거를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걸 우리가 경비업법 시행령이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는 자, 이런 이제 법이죠, 법. 우리가 해서 법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경비업법을 얘기하고, 자, 두 번째는 시행령. 다시 한번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령. 자, 시행령은 뭐냐? 법에서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세 번째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은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우리가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같은 낱말에 키워드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양상이 요즘엔 뭐 그냥 일반 문장으로 해서 큰 타이틀만 돼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런 낱말 같은 것도 다른 낱말을 끼워 넣어가지고 맞는 낱말을 찾는 거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시험은 제 이제 강의를 처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판서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 이어폰만 꽂고 있어도 판서를 많이 안 보니까 이어폰만 꽂고 있어도 머리에 쏙쏙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제가 말로 많이 하겠다. 판서를 하게 되면 아마 그래도 그 시간도 약간 좀 제약이 되겠지만은 일반 듣는 분들 입장에서 지하철이라든가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자, 우리나라 경비업법도 우리나라 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통계상으로 보면 2017년 1월 기준에 한 1397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법률 체계는 아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법률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케젠이라는 학자의 법 단계설에 따라서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경비업법 구성은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이제 지금 총칙을 시작합니다만 그다음에 32개 조항, 시행령은 32개 조항, 시행규칙은 28개 조항. 그래서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날 법률 제 2946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1976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경비업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1976년 12월 31일. 뭐 간혹가다
재정연도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 이거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비법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요즘에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다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법 만드는 건 뭐 어떻게 만들었냐? 뭐 국회의원,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하면 법이 가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하면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죠. 자,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령이라든가 이제 부령, 행안부령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 이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도 7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그 법이 또 개정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또 중점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이제 그럼 법이라는 게 아까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만은 상위 법령이 하위 법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당연하겠죠. 그럼 경비법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그죠? 모든 게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 개념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우리 경비법 밑에 경비법 시행령, 경비법 시행령 밑에 경비법 시행규칙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비법 2조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라고 있습니다. 용어. 자, 용어가 여러분들 볼 때 용어가 뭐 중요하냐, 그 뭐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시험으로 둔갑이 되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같은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키워드 낱말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이해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문장식으로 이해만 해가지고 안 돼. 여러분들 낱말. 자, 우리가 이제 경비업이라는 게 뭐냐? 첫째, 경비업. 우리 경비업 뭐 모르는 분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경비업이라 하면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즉 경비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 전부 또는 자, 경비업을 전체 다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는 일부. 자, 일부라는 게 뭐예요? 일부는 전체는 아니고 얘 전체가 얘에서 100이라고 두면은 뭐 여기 50 받아서 난 50%밖에 도급 안 받았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경비업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법에 적용되겠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이 또는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거는 만약에 전부 어디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죠. 또는이라는 말은 또는이라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또는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용어를 바꿔서 시험 문제로 둔갑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비업법에 5가지 경비 유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설 경비,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파트 관리 경비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시설 경비죠. 자, 시설 경비라는 건 용어는 뭐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여기서 이제 도난이나 화재, 혼잡,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게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업무는 현금이나 중요한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운반 중에 있어야 돼요. 호송 경비 업무는 운반 중에 있어야 돼요. 운반 중이라고 써요. 중. 뭐 창고에 쌓여 있다든가 아직 출발도 안 하고 사무실에 있다든가 그럼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호송 경비. 운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가다 다른 말로 대체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운반 중에. 자,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렇게 감 나가는 물건을 도난, 화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호송경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신변보호 업무. 다시 하면 이제 민간 경호 업무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우리가 신변보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업무. 기계경비 업무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좀 깁니다. 기계경비. 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기계경비 업무는 뭐냐?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
기기는 이제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그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가 기계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계 경비는 길어집니다. 기기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특수경비 업무. 특수경비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경비나 도난, 화재,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가 특수경비 업무다.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에 배치하는 업무를 우리가 특수경비 업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 여러분들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경비지도사 또 키워드 만드는 낱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첫째,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한다. 세 가지입니다.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경비지도사라고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종류에 뭐 가지냐?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이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또 이제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비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죠.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얘기하는데, 자, 경비원이라는 건 뭐냐?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자, 법인이 채용하죠. 우리나라는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럼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해서 경비업법에 관련되는 5가지 유형 중에서 거기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겠죠. 그러면 이 법인이 채용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반 대표자가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채용한 겁니다. 법인이. 형체는 없는 거지만 법인이라는 거 권리 능력이라든가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경비부터 신비목까지 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은 아까 경비 업무를 우리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업무를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경비원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뭐 시설 경비를 행하는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정확히 맞는 거죠. 근데 그냥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거기서 말이 끊는다. 그럼 경비원의 정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시설 경비든 기계 경비든 호송 경비든 특수 경비든 그런 걸 하는 거를 우리가 경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느 5가지 유형 중에 그 유형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무기 모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이나 소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총이나 소총 등을 말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뭐 다른 거 총 종류도 권총, 소총을 말고 다른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알고 키워드 되는 낱말을 바꿔서 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거는 2가지, 권총, 소총. 이 2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라는 개념은 경비업법에서 개정하는 무기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필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 자, 집단 민원 현장 7가지 장소를 법에다 명시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폭력 사태가 야기하기 용이하고 쉬운 장소죠.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그냥 법상으로 좋은 용어로 집단 민원 현장이다 이렇게죠. 첫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기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그 노사 갈등에 의해서 문제 세워가지고 쟁의행위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집단 민원 현장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어떤 법에 근거를 하느냐?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법에 근거하느냐? 그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2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 우리가 얘기하면 뭐 어느 건물이나 어느 낙후된 지역을 철거한다.
철거하게 되면 어떻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하고 또 철거하려는 사람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 어느 법이다? 키워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법령을 가정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타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인 장소. 우리가 이제 님비 현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다. 그 지역에는 일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 들어오는 거게 되면 그냥 시위들 하고 그러는 양상이 많았어요.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 민원 장소도 집단 민원 현장이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 자, 매년 3월 정도면은 이제 주주총회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 주주총회를 하면은 뭐 소액지주도 있고 대주주도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집단 민원 현장의 한 유형이다. 그 다섯 번째,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요거와 관련해서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도 우리가 이제 집단 민원 현장이다. 다시 얘기하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공사비를 안 주면 뭐 유치권 행사 등이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좀 힘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다 고용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집단 민원 현장에 분류돼 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이게 이제 여섯 번째인데, 자, 100명이라는 인원입니다. 뭐 99명 해당 안 되죠. 100명 이상이어야 돼.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 문화 행사장, 예술 행사장, 체육 행사장 이런 경우도 집단 민원 현장의 하나다. 그다음 일곱 번째,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 자, 대집행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대개 이제 행정청을 대신해서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다른 이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나서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뭐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보고 이제 대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법적 근거는 뭐다? 행정 대집행법이다. 행정 대집행법. 그래서 여러 7가지 집단 민원 현장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비 지도사 업무는 아까 이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비 지도사에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획 경비 지도사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간혹 경비 지도사 구분을 일반 경비 지도사, 특수 경비 지도사로 착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 특수자만 들어가면은 왠지 다른 거하고 분리된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일반하고 특수. 일반하고 자, 우리나라는 특수자라는 말 좋아합니다. 특자를. 일반하고 특수 경비 지도사, 일반 경비사 안 되죠. 특수 경비 지도사라는 건 없어요. 뭐예요?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기계 경비 지도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하고 기계 경비사.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경비 지도사는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자, 경비원은 아니죠. 특수 경비원도 있죠. 특수 경비원. 특수 경비원은 일반 경비 지도사가 지도 감독 교육하는 대상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법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법인. 법인은 여러분들 법인 이제 등기를 하죠. 법원에다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소재지 사무소를 우리가 법인 주사무소다 이렇게 하죠. 주사무소라는 용어. 근데 출장소, 법인의 출장소라는 거는 뭐 주사무소는 아니지만 뭐 용어 자체는 뭐 지점이다, 지사다, 사업소다 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법인의 출장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 관서장이라는 말 씁니다. 경찰 관서장. 자, 경찰서장이면 금방 좋은데 관서장이라고 써요. 자, 관자가 들어 관서. 관서장은 다시 얘기하면 경찰서장 하면 어느 지역 서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관서장은 경찰서장하고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하고 공항경찰대장을 일컫는 말이다.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우리가 경찰 관서장이다. 그런다. 경찰은 이제 공항경찰대 보면 여기 여러분들 아시면 김포라든가 인천 보면은 경찰 총경급이 공항경찰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경비법에 관련되는 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관서장이라는 용어는 경찰서장과 공항경찰대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아까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에 이제 근무하게 돼 있는데 특수경비원들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자, 중요한 데죠. 그래. 그런 시설 중에 국가 항만 원자력 발전소라고 다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또 두 번째는 통합방위법 근거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럴 때는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국정원장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 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 이 보안이라는 말을 잘 쓰죠. 정보기관은. 그래서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라고 국방부 장관은 중요시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중요라는 말, 국정원장은 보안이라는 말. 이런 요걸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급인이라고 그러죠. 도급인. 자, 도급 준다. 뭐, 업무를 도급 준다. 뭐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 반대말은 뭐죠? 수급인이죠. 수급인. 자, 도급인이라는 건 뭐냐? 계약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면 뭐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가 되겠죠. 입주자 대표. 뭐 이게 도급인이 됩니다. 이게 도급인이죠. 도급인. 그럼 반대로 수급인은 누구예요? 수급자, 수급인. 그러면 경비업자죠. 경비업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업자를 우리가 수급자. 수급자 하면 좀 이상하죠. 수급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이라는 개념하고 수급인하고 구분하시라. 수급인은 누구? 경비업자라고 했어요. 업자. 요걸 구분해야 됩니다. 용어 자체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도급이라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 도급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직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직영. 도급을 안 주고 직접 입주해서 뭐 경비하시는 분을 직접 채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입주 대표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들면은 이 관리를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 뭐 법인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또 중간에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대표, 돈을 주는 사람, 서비스의 대가를 받고 지불하는 사람을 도급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급인.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급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중요 시설,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그 보안이라는 용어하고 중요 시설이라는 용어하고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고, 또 경찰 관서장이라는 건 일반 경찰서장과 공항경찰대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거 우리가 경찰 관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지도사 업무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일반 경비지도사하고 특수경비지도사로 오해하기 쉽다. 얼른 긴장한 상태에서 보면 되죠. 그래서 경비지도사는 일반하고 기계다. 근데 경비원은 따로 있잖아요. 그 일반 경비지도사, 여기도 이제 기계경비사 둘을 구분하는데 이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냐? 자, 특수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특수라는 말은 특수경비원은 있는데 특수경비지도사는 없다는 거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없다.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은. 그거 구분을 해서 우리 특수라는 말 쓰는데 경비지도사는 기계하고 일반이고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이라는 게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경비지도사를 2011년도 제 13회 때 그때 자격증을 일반 경비지도사를 취득했습니다만 어떻게 공부를 했냐?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낱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잘 씁니다. 키워드 낱말 되는 거를 나름대로 거기다가 내가 알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노트, 조그만 노트에다가 그 노트를 항시 시간 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경비업은 법이라는 개념의 부분에서 나는 거죠. 법이라는. 그래서 경비업법에 관련되는 걸 전부 다 이 복사를 해서 이 뭐죠? 이게 약간 스프링을 이렇게 편철해 가지고
그 수시로 또 봤어요. 아주 거의 다를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또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이것도 다 이제 분량은 여러분들 많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도 법도 뭐 32개 조항, 32개 조항 얼마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시험 문제의 유의 신청이 돼요. 시험 문제로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법에 있는 용어 자체를 다른 걸로 이 주관적으로 출제자가 다른 걸로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이나 법령이나 그런 걸 법령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법령을 여러분들이 그 복사해서 하라는 이유는 그 용어 자체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다른 것 같으면 이론 서적 같으면은 뭐 법령 볼 필요 없겠죠. 이론에 법령하고 이론하고 전부 다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비업법이거든요. 경비업법. 뭐 청원기자법도 열세 문제가 나옵니다만 법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나 법 문구를 요거 뭔 문구를 다른 문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좀 참고해서 하시고, 경비업법은 또 계속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뭐 경비지도사, 뭐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한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경비원이라는데 또의 그 장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강의할 때 또 경비지도사의 강의 또 장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계속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거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암기되고 이게 다 쉬운 건데 아는 건데 다 쉽습니다. 경비법 몇 번만 읽어보십시오. 다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매년 40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40문제가 매년. 벌써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벌써 시험을. 그럼 뭐예요? 어떤 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어떤 거는 안 나온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낱말 하나하나 그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브노트를. 서브노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등한시하기 쉬운 낱말 같은 것도 거기 한번 보게 되면서 다시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 시험은 계속 반복되고 듣고 쓰고 하는 얘기다. 뭐 새로운 지식을 전달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비업법은. 저도 시험을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암기 위주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반복해서 계속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경비업법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경비업법 만점자 많습니다.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2차가 이제 관건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호학은 이제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데, 경호학은 그래도 그 학문적인 거 하고 또 실제적인 현장 관련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는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비업법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 예. 어떻게 만점 맞냐고요? 반복해서 하시고 서브노트에서 계속 암기하고 다시 보고 그러시면 만점이 된다. 하나하나에 모든 걸 딱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 계속 반복해서 좀 실증나고 어떻게 되면 좀 우리 전문 사람들 말대로 짜증나는 그런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게 신중하게 이걸 해나가야 된다. 오늘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쭉 진행하면서 간간히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